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월요일이면서 어버이날입니다. 계획들이 있으시죠? 예인 씨도 계획 있으시죠? 네,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네. 부모님 뵈러 가야죠.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 한번 꼭 안아드리고 사랑한다, 감사하다 한 말씀 드리는 거 네, 그럼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하려면 날씨 중요하잖아요.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흐리고 서늘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은 계절의 여왕이 다시 돌아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고 쾌청한 하늘이 함께 할 텐데요. 봄 햇살의 낮 기온도 크게 올라서 화창한 5월의 봄 기운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다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한데요.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5도 안팎으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특히 충청과 남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을 제외한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9.2도, 대전은 7도, 대구는 7.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22도, 광주는 24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부모님과 통화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다들 전화 한 통씩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침부터 엄마 생각에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어제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놔서 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 패널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이 패널 가구원 3,130명을 대상으로 한 제17자 한국 복지 패널 부가 조사에서요. 따로 사는 부모가 있다고 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를 물었더니 떨어져 사는 가구들은 부모님과 1년에 평균 40회 정도 왕래를 하고 112번 이 전화 연락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 한 달에 3.3회 부모님을 만나고 일주일에 2.2회 통화하는 셈인데요. 2007년 진행했던 같은 조사에서 이 왕래 횟수는 평균 33.9회, 전화 연락은 88.1회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 왕래 빈도는 15년 사이에 약 17%, 전화 연락 빈도는 15년 사이에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소득 차이에 따라서 접촉 빈도 결과가 좀 달랐다고요? 네, 저소득층 가구에서 이 상대적으로 부모님과의 접촉이 더 뜸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부모와의 왕래는 연평균 39회, 전화 연락 91회로 일반 가구보다 빈도가 낮았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이 부모와의 접촉 빈도가 중간 정도인 이 중위 횟수의 경우에는 일반 가구의 경우 왕래 1년에 12번, 전화 연락은 52회였던 반면에 저소득 가구의 중위 횟수 기준은 왕래 연 5회, 전화 연락 12번으로 일반 가구 대비 그 횟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부모와 접촉하는 정도는 이 가족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고 하면서 부모와의 왕래 또는 전화 연락 빈도를 이 소득 수준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이 가족 관계의 단면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에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작용한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전화 한 통화만 하셔도 그리고 전화로 자식과 통화만 해도 부모님들 너무 기뻐하시니까 오늘 잊지 마시고요. 못 빼면 통화라도. 네. 뭐 다 아실 텐데.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 유치원 조기 등원입니다. 어제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희망 유치원은 이 교육과정 시작 시간, 그러니까 등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한 뒤에 성과를 확인을 하고요. 2027년에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들은 등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하면서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고요. 교육부 역시 맞벌이 학부모들 중심으로 조기 등원이 일상화된 만큼 이걸 이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유아 등원 시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맞벌이 부모들은 등원 전쟁이라는 네. 표현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통학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반응이 주로 이르는 것 같은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좀 반대 의견을 내는 학부모도 적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오전 8시부터 이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학대가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놓고 있는데요. 한 학부모는 아침 8시에 등원을 하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최장 12시간 가까이 있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말이 돌봄이지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도 조기 등원은 사실상 유치원 연교시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사 노조는 익숙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더 일찍 분리하는 정책은 보호자와의 애착 형성이라든가 정서 발달에서 결정적 시기를 보내는 이 유아기 특성에 매우 부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침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등원이 지금 강제 시행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좀 더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뭐야 아이들 1시간 일찍 가야 되는 거야? 아직 2단계는 아니다 이거죠.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만원 임대주택입니다. 전남 화순군이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한 달 10,000원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이 주거 복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네. 여기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화순군에 따르면요 10,000원 임대주택 1차분 50세대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더니 무려 500명에 육박하는 신청자가 몰리는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이 군이 기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집을 전세로 빌려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인데요. 보증금이 최대 4,800만 원까지 전액 화순군이 대신 내주고요. 입주자는 1년치 월세 12만 원과 예치금 88만 원을 입주일 전에 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월세 10,000원 외에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것들은 당연히 개인 부담이고요. 기본적으로 2년 계약해서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 2년씩 2번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6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놀랍네요. 10,000원 임대주택 보니까 1년치 월세가 12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게 또 궁금한데요. 너무 신기하죠? 네.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화순군의 이 10,000원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9월에 구복규 화순 군수가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놓고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월세 부담도 크고 또 전세자금 대출 부담도 큰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중에서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으로 주거 안정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또 대상 지역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화순 광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 임대 아파트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 슬럼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터라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되어 온 점도 원인의 하나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사업이 종료가 되면요 지원했던 보증금이 다시 화순군으로 환원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소모가 적어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별다른 이견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실질적인 좋은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시간인데요.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준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예요? 네, 요즘 국내 기업들이요.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춤했던 해외 진출에 다시 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이 국내는 좁다, 이 해외 시장을 공략한 한국 기업입니다. 사실 예. 강력한 이 자국 우선주의를 이제 하는 미국 시장의 돌파구를 좀 찾고요. 또 세계적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모아봤습니다. 예, 요즘 미국이 Made in America, 메른 아메리카. 자국 그 제조업 보호 정책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또 다른 위기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이 경제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상황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위기이기보다는 좀 기회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 좀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국내 전기 자동차 배터리 기업인 S사 같은 경우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근 미국에 빠르게 생산 거점을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완성차 업체인 이 F사와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미국 테네시와 켄터키 지역에 연간 129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3개를 짓기로 했는데요. 이는 F사의 전기 픽업 트럭 약 120만 대분의 배터리를 매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원래 전화위복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럽니다.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가 시행되면서 전기차나 배터리 제조사 같은 경우는요, 북미 지역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부품을 사용해야만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제조사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나 미국과 이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40% 이상 추출되고 가공된 광물을 사용해야 대당 3,750달러, 우리나라 돈 약 487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이 기존에 활약했던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반면 K 배터리 제조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보함으로써 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이 지어지면 우리나라 이 완성차 업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IRA 같은 경우는요, 결국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H사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생산되는 G모델이 사실 이 규정에 들어갈 뻔했지만 사실 미국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S사와 이 H사가 미국에서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고요. 또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터리가 장착되게 되면 미국의 아까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서 결국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본이나 유럽 자동차들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보조금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경쟁력에서 훨씬 좋아지겠어요. 네, 또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을 공략한 또 다른 기업은요? 자, 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이죠. H사도 미국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H사는요, 미국 조지아주의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구축했습니다. 네. 투자 금액이 무려 3조 2천억 원에 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는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해요. 또 최초로 북미 지역의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게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오히려 득이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H사는요,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쟁력을 극대화할 방침인데,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미국의 태양광 단지를 조성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연간 1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오. 합니다. 그러니까 2032년까지 총 8조 원 이상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과감한 투자를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앞으로 H차는요. 미국의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인 8.4기가와트까지 현재 모듈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외 시장 공략하는 기업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 L사의 유통군인데요. 지난해 11월 이 L쇼핑은 영국 기반의 세계적인 리테일 테크 기업 5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5기업 같은 경우는 이 매장이 없는 온라인 슈퍼마켓 업체로 시작했으나 이 온라인 배송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약 2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유통기업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이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L사는 또한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자동화 물류센터 6곳을 구축하고 매출 5조 원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변화무쌍한 해외 환경에 정말 발빠르게 적응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이번엔 자동차 관련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오늘은요, 최근 온라인을 훈훈하게 만든 감동적인 영상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 차차차 핫클릭. 이 첫 번째 영상은요, 가방까지 내던지고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자 이 시민들이요, 가방까지 던져놓고 달려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달 전라북도 군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주차돼 있던 차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저렇게 소형차 한 대가 달려들면서 미처 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됐습니다. 그 충격으로 소형차가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누군가가 이 차가 쓰러졌다고 외치니까 상황을 파악한 시민들이요, 망설임 없이 이제 가방도 내팽겨치고 아이고, 그러네. 사고 차량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차를 민 덕분에 쓰러진 차가 다시 세워졌고요. 네. 이 모두가 합심해서 만들어낸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 여성분은 쇼핑 갔다 오는 길이었나? 쇼핑백 다 집어 던지고 막 그래 가요. 말이에요. 던지고 막 달려. 네.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가능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외국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놓고 달리는 즉시 누가 또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게 또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맞아, 싶습니다. 맞아. 이 시민들의 활약이 정말 눈부신데 어떻게 운전자는 괜찮았어요? 그러게요. 네네, 다행히 무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차가 전복됐을 당시에는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경찰차와 소방차가 빠르게 도착하면서 사고를 처리를 했고요. 또 운전자도 크게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제보자에 따르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서로 돕고하는 세상인 거를 좀 느꼈다고 하고요. 자신의 이 가방도 튕겨쳐놓고 뛰어오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첫 시작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인데 좋네요. 다음 영상도 보여주실래요? 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차가 망가져도 상관없어요입니다. 이 운전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요. 기꺼이 자신이 차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운전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죠. 네, 승합차를 운전 중인 부부가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다리 위에 저렇게 난간에? 네, 3.5m 다리 난간에 20대 여성이 매달려 어머머머.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는 시민 2-3명이 이 여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운전자가 빠르게 유턴을 하더니 그 현장 위치로 도착을 합니다. 네. 차에서 내린 아내가 여성이 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도록 위치를 좀 조정하고요. 시민들이 합심해서 좀 도와주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차가 도착하자마자 그 차방 밑으로 저렇게 다행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차로. 네, 차 위로 떨어지고. 조금만 늦었으면 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사고를 본 직후에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막 차를 돌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싶어요. 그렇죠? 네, 대단하죠. 운전자가요, 이 중간에 유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자신의 차가 승합차다 보니까 한 2m 정도 되는 지붕 밑으로
이 여성이 떨어지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멋지네. 게다가 이 운전자 부부는 이 여성이 지붕 위로 떨어진 뒤에도 119가 올 때까지 여성을 좀 붙잡고 있었다고 해서 이 누리꾼들의 마음을 더 웅크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차 지붕이 찌그러졌을 텐데 그 운전자 부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에 따르면 이 구조된 사람은 20대 여성이었는데 사실 이 다리에서 스스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좀 말리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차량들이 좀 찌그러졌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별로 개의치 않고 찌그러진 상태로 유지를 좀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를 본 누리꾼들이요, 차주분이 정말 대단하다면서 이 차를 좀 신차로 바꿔주는 선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또는 뭐 차주분에게 수리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고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또 행동으로 옮긴 이 부부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승합차가 어디 건가? H H사인가? 사건가? K사인가? K 사건가? 네. 뭐 두 개나 세 개 중에 하나. 예? 여기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이 정도가 아니고 뭐 사람 생명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얼마 대단해요. 야, 새 차 주시면 좋겠다. 우리 차차차도 하는데 좀. 이민종 기자가 연락 좀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훈훈한 청년 알고 보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건너지 못하는 어르신을 한 청년이 도왔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히 보니까 이 TV에서 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지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연예인인가? 이 어르신 두 분이 횡단보도를 저기서 건너고 차들은 가는데. 있는데요. 미처 길을 건너지도 못한 상황에서 결국 신호가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당황한 두 분이요, 노란색 실선에서 향했는데 뭐 이 지나가는 차들이 멈추지도 않고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한 청년이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데요. 네. 이 지나가는 차들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손짓을 하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무사히 건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냥 키 큰 아저씨인데. 멀리서 봐서 모르겠네. 네, 영상을 올린 이 제보자는요, 낯이 익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봅슬레이 강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 신체 조건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글을 덧붙였습니다. 국가대표 봅슬레이 강한 선수. 저기 채널A 거기 뭐 예능에서 예능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 사실 가깝지 않아서 신체 조건만 네.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본인이 맞았나요? 네, 온라인에서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이 강한 선수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네. 본인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강한 선수는요, 뭐 선행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성격이라고 아이고. 얘기를 하면서요, 누구를 챙겨주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버릇이라면서요. 진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소감을 전했습니다. 요즘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다 보니까 네. 무조건 뭐 이런 상황이 돼서는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도로로 뛰쳐나갔다고 아유, 멋져. 합니다. 강한 선수 같은 경우 최근 그 채널A의 그 천하제일장사 투르 촬영을 마치고요. 또 방송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데요. 어떤 훈훈한 미담과 함께 앞으로 그의 활약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을 맞아요. 했어요. 이게 네. 생각만 가지고는 쉽지 않거든요. 움직였다는 게 정말 망설이면 또 대단합니다. 안 돼요. 네. 아니, 오늘 아침에 훈훈한 소식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너무 덥다. 훈훈해서. 자, 이번에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민준 기자,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뭐예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단체 채팅방에서 초성으로 욕하면 모욕죄인가요? 초성으로 초성으로. 욕하면? 초성으로 욕을 한다는 게 저는 감이 잘 안 와서 그러게.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네, 한글은 그 낱말의 첫 소리 초성으로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몇 가지 간단한 퀴즈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네. 이 초성을 보고 어떤 단어인지 좀 맞추시는 건데요. 네네.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시죠.
욕이에요? 갑자기 욕인데? 욕이에요? 욕인데? 아니, 아까 초성, 초성 욕이니까 욕이 빡 인 떠오르는 세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욕 말고요. 그게 아니면 제가 뭐 오늘 회사 오자마자 말했던 선배님. 선배님. 네. 선배님. 그죠? 선배님 네. 아니면 신부님. 네? 신부님. 신부님. 오. 숙부님. 숙부님. 수박 너 먹을래? 수박. 뭐야? 뭐예요? 뭐예요? 힌트 없을까요? 네, 힌트는 남편의 다른 말입니다. 남편 하면 떠올리는 단어실 서방님이네. 텐데. 그러네. 아, 맞습니다. 바로 정답. 서방님이었습니다. 네. 이게 같은 초성을 쓰는 단어들이 좀 꽤 많다 보니까 초성만으로 맞히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저게 처음에 우리 다 똑같은 생각했죠? 맞아요. 아니 욕을 얘기하고 저게 시옷 이렇게 나오니까. 수분. 네, 통과. 수가. 다음 네, 문제 있어요? 다음은요 대화형 문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초성만 가지고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뜻이 있을지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잘 모르겠던데 이런 거. 네, 이번엔 이거 두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문자로 나눈 대화입니다. 이 초성만으로 대화를 나눈 건데요. 여기서 문제는 네. A 씨와 B 씨 중에 누가 늦게 약속 시간에 도착한 사람이 누구일지를 한번 맞춰보시죠. 약속 시간이면 이게 나오지. 빨리 안 오냐? 뭐 그래요? 이런 거구나 그럼. 너 지금 어디냐? 오, 지금 진짜요? 어디야? 지금 어디? 그래, 맞습니다. 지읒 기억 이렇게 가니까 너 지금 어디냐 이렇게 써. 나는 지금 운동 이건 줄 알았어. 그냥 자. 그러면 가는 중. 맞다. 그렇죠. 가는 중인 거 같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 만남이라니까 풀리네. 그렇죠. 조심 아닌데. 이거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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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고 죄송. 오케이를 알겠어. 오케이. 응. 맞습니다. 이 정답을 뭐 다 아셨지만 말씀드리면 결국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은 이 B 씨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디 가는 중 빨리 와 죄송 오케이 응 아니, 이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뭐 만남과 이렇게- 관련해서니까 이건 맞추겠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국 초성으로 빠르게 이렇게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응응하고 응크 이러면 오케이. 이건 많이 이런 쓰죠. 건 많이 오케이. 쓰긴 써요. 네. 뭐 지금 어디를 지금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저도 저 중에 몇 개는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로 받으니. 바쁜가 싶어요. 그냥 다 그래, 치면 안 그냥 돼요? 하면 되지. 이거 그냥 초성만 꼭 적어야 돼요. 근데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까? 네 마지막은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좀 어려웠던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입니다. 속담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가져오랄 거 아니에요? 속담? 속담까지 가요 이거? 네, 이번에 맞힐 수 있을지 한번 세 번째 문제 보시죠. 속담 어떻게 맞춰? 이거 어떻게 조금 맞춰요? 어렵습니다. 혹시 아실 수도 있을 아유, 것 저건 같은데 안 한번 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봐주시죠. 반말은 아닌데. 힌트를 줘야 저거는. 아우. 브느. 이게 진짜 어렵다.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요. 예. 두 번째 것도 답을 주셔야 돼요. 네, 요거는 좀 빠르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맞습니다. 맞네. 브느. 예, 맞아. 발 없는 네, 말이 맞습니다. 천리 첫 간다. 번째 답은요, 바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두 번째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세 번째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이걸 어떻게 맞춰? 깨어야 보배.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아니 근데 저 답을 얘기하고 들으니까 이게 보니까 알겠는데 맞아요. 그냥 맞춰라 이러면 너무 어렵다. 진짜 못 맞추겠어. 맞습니다. 이렇게 약간 초성이요.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좀 답을, 그러니까 대화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대화가 어렵게 만드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욕설을 초성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것도 단체 채팅방에서 얘기를 했다면 과연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진짜. 그에 대해서 최근 한 판결이 나와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요, 지난 2020년 한 시민단체 직원 A 씨와 20세 연상인 시민단체 대표 B 씨와의 의견 다툼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A 씨가 홧김에 B 씨에게 비옵시옵 같은 소리, 또 비옵시오사라는 메시지를 어떤 건지 보냈다고 알겠다, 합니다. 그거 알겠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 단체 채팅방에서 보낸 것이었는데요. 결국 B 씨가 A 씨를 고소했고요. 또 검찰은 이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저 비읍시옷은 지금 우리가 보면서 그거 딱 같은 그 딱 그 공통점. 생각 이런 붕숭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봐도 욕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약간 애매한 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적은 건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딱 보자마자 떠오르긴 했습니다만. 맞아. A 씨로서도 모욕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A 씨는요,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분노와 좀 무례한 언동이었을 뿐 모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면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요,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요.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예. 오. 우리가 뭐 초성으로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오케이라든지 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 많이 쓰는데 글쎄 이렇게 초성만 써도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이번 판결을 보면 뭐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2심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우선 1심 재판부는 어떤 결과를 냈나요? 모욕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연성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제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 단체 채팅방은 여러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충족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구인지 알 수 있잖아요, 피해자.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특정이 됐죠.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모욕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모욕이라는 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추상적인 말을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초성만 갖고 과연 모욕이 될 수 있느냐. 근데 누구나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욕을 했구나 딱 봐서 알 알 수 수 있을 있다. 정도면 되는데 법원은 딱 보자마자 알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1심에서는 모욕죄가 맞다 이랬고 그렇죠. 그러면 2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뀌게 됩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문헌상 이 초성, 비읍, 시읍과 실제 욕설 표현을 항상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는 더욱더 동일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가해한 A 씨가 직접적인 어떤 욕설의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해서 이걸 연상할 수 있는 초성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성으로 표현한 게 직접적으로 욕을 딱 하기 위해서 이 어떤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언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하면서 본인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피해자의 어떤 외부의 명예를 침해할 정도로 저하시킬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이 사건이 대법원에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재판부는 직접적인 욕설을 피하기 위해서 초성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욕하고 싶으면 대놓고 하면 초성으로. 모욕죄 되니까 초성으로 문자 보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어요. 네. 법적으로 절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일반적으로는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을 할 거라 그럼 처벌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한 게 좀 정도가 심했는지 약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실제 판례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야, 이 사기꾼아, 사기치고 다니지 마. 어때요? 좀 심한 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단정적으로 좀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모욕죄가 될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이제 죄가 되긴 되는데 네. 그 정도가 그렇게 센 건 아니라고 봤어요. 선고 여유가 나왔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영업집에 가가지고 사기꾼 아니냐, 사기꾼 영업집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이건 어때요? 사기꾼 아니냐, 구체적이네, 사기꾼 영업집이지. 구체적이죠. 이 경우에는 벌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가 셀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이면은 그 법에 특정할 수 있고 그렇구나. 구체적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단체 채팅방 외에 이제 뭐 뉴스, 연예 뉴스 혹은 뭐 기사 아래 악플 다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많죠. 이때도 이제 초성으로 욕을 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 판단 때문에 이 추성으로 욕설하면 이제 무조건 괜찮겠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무조건 추성 욕설은 다 처벌 안 받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그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에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하면은 정통
행정방법상 명예훼손, 우리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죠. 네. 해당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것은 이 자신이나 타인의 어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그림 이런 것들을 도달하게 만들었을 때 네네네.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떤 성적인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도 처벌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고의적으로 내가 이런 욕을 하고 싶은데 이 소송으로 하면은 처벌 안 받겠지 이렇게 꼼수를 부렸다는 게 너무나 뚜렷하다고 하면 오히려 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재판부가 항상 같은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절대로 이런 행동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도 달라서 적용하는 법도 다르겠지만 네. 그때그때 그 법 적용 이게 수준이 다르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의심스러우면 하지 말자. 그래. 될지 안 될지 할 때는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이 정답입니다. 네. 예, 모욕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제는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 돈 갚으라고 전해주세요. 전 남친 지인에게 연락한 여자입니다. 전 남친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화제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꽁트로 재구성해봤는데 전 남친 역할은 이재영 님이 하고 전 여친 역할은 제가 하고 현 여친 역할은 예인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속으로 고고! 남친과 헤어진 뒤에 저는 밤이면 밤마다 그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 남자에게 미련이라도 남았냐고요? 전혀요. 바로 피 같은 제 돈! 전 남친이 저한테 빌려가서 안 갚은 수백만 원을 받기 위해서였죠. 랄랄랄랄랄라. 이제 와? 랄랄랄라. 이제 와? 당신 콧노래가 나와? 뭐야? 아니 여긴 또 왜 왔어? 여기 너한테 돈 받으러 왔지. 내 돈 언제 줄 거야? 언제 갚을 거야? 수레마, 우리 저 헤어진 사이야. 내가 헤어졌으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너 이러니까 자꾸 연애하면 차이는 거야. 보통 그 헤어지고 이러면 그걸로 끝이라고. 야, 우리 정말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돈 문제로 이러지 말자. 언더스탠드? 뭐? 구질구질. 너 진짜 내가 구질구질한 게 뭔지 한번 보여줄까? 딱 기다려. 내가 구질구질하면 끝판왕을 내가 보여줄게. 전 남친이 돈을 갚지 않자 결국 그 방법을 썼습니다. 전 남친이 목숨보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인 만큼 전 남친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쫙 돌렸습니다. 제발 제 돈 갚으라고요. 저기요, 이재용 씨 현 여자친구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 여친입니다. 너 여기 또 어떻게 왔어? 아, 나 진짜 구질구질하네. 얘 진짜. 전 여친이라면 미저리 같다는 그 여자구나. 아, 그래. 우리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아니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쫓아다니라면서. 아, 왜 그래요 진짜? 당신 오빠는 한 트럭으로 갖다 줘도 관심 없으니까 대게 다 가져가. 저는 못 받은 제 돈 받으러 왔어요. 정확히 452만 3,520원. 아니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모양 빠지게 돈 빌려서 안 갚은 거였어? 아이 진짜 실망이야. 우리 헤어져. 아, 예인아, 그게 아니야. 아, 나 진짜 질린다. 싶다. 야, 내 돈 갚는다. 야. 진짜 그럴 것이지. 452만 2,420원.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쫙 내니까 그제서야 돈을 갚겠다는 전 남친. 저도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돈만 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맞는 거 맞죠? 맞죠? 이거 좀 문제 될 것 같은데. 연락을 돌렸어. 주변을 이랬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했어. 네, 한 온라인 사이트에 무용담처럼 나온 사연인데요. 네. A 씨는 얼마 전 이 남자친구 B 씨와 헤어졌는데 두 사람이 사귈 당시에 B 씨는 A 씨에게 450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에이그. 그런데 이별한 이후에 B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이 A 씨가 나름의 묘책을 좀 생각해 낸 겁니다. 헤어진 전 남친 지인들에게 땡땡땡한테 돈 좀 갚으라고 전해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돌리게 된 건데요. 친구나 지인뿐만 아니라 이 전 남친이 다니는 교회 또 재학 중인 대학원에까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게 진작 돈을 좀 갚지. 제대로 망신을 당했겠네요. 그러니까요. 다 연락했으니. 그렇게 연락을 돌리고 난 뒤에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망신당한 B 씨는요, 결국 A 씨에게 전액을 갚았다고 합니다. A 씨는 돈을 받고 난 뒤에 이 무용담을 온라인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이 45만 원도 아니고 450만 원이니까 충분히 현명했고 잘했다라면서 통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요, 네. 그렇다고 따라하진 말아라, 좀 위험하다 이런 댓글도 위험하다. 일부 있어서요. 네. 이 A 씨의 방법이 정말 옳았는지를 두고 좀 논란이 일게 된 겁니다. 이 방법이 좀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다. 누리꾼이 그렇게 지적을 한 건데 이건 네. 법적인 문제겠죠? 이게 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참 잘못했습니다. 잘한 게 아니라. 잘했어요가 아니라. 만약에 이 전 여친이 남자친구한테만 조용히 찾아가서 돈 달라고 했으면 참 잘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막 알렸잖아요. 그래요. 이건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요. 명예훼손. 더군다나 이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즉 네. 채권 추심법이 있는데 네. 돈을 받을 사람이 행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처벌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반복적으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찾아간다든지 괴롭히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는 1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막 연락 돌린 거를 전 남친이 그 문제 삼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 남친 지인에게 연락을 취한 거 이거 외에도 혹시 A 씨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물론 돈은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심할 때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 2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채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공연하게 사람들한테 알리면 이거는 또 위법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까 뭐 교회 친구들 또 대학원 친구들한테 다 뭔가 메일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만약에 빌려간 돈의 액수라든가 얼마 동안 밀린 기간, 갚지 않았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법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부분 꽁트에서 나왔는데요. 밤이면 밤마다 찾아가요. 이 밤에 찾아가는 거 안 됩니다. 채권 추심법에 딱 뭐라고 규정이 밤에 안 되어 돼. 있냐면 야간에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이렇게 찾아가서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게 하고 그리고 사생활의 어떤 평온이나 이런 걸 해칠 정도로 채권 추심하게 되면은 이것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독촉을 할 때도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안 주니까 문제기는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내가 역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더 억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좀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주니까 그랬지. 주면 이렇게 했어요. 아, 내 돈을 받겠다는데 지인한테 맞아. 알려서도 안 된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가지 말아라. 그럼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럼 아침 9시 딱 돼. 아침부터 새벽 대바람부터 돈 내놔. 이것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떼인 돈 받아드릴게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메모하세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제 가장 약한 단계는 뭐냐면 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낮에 하시고요. 낮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글로 보내는 겁니다. 톡이나 문자로 조금 세게 언제까지 갚으세요 이렇게 좀 세게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강압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안 주면 이게 좀 효과가 좋은데요.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거 아주 내용? 효과가 좋아요. 사람이 내용 증명 딱 받으면 이거 뭔가 긴장돼. 법적인 조치를 취하나 보다. 거의 대부분 줍니다. 그래도 안 주는 간 큰 사람이 있거든요. 뭐요? 자, 그럴 때는 간을 좀 썰렁하게 해야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거예요. 법원 소장 접수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네. 상대방의 재산을 다 빼돌리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둬야 되거든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안 주는 아주 악의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센 방법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아, 사기죄.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용증이라든지 뭐 입금증 이런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되고 10년 안에 반드시 소멸시효 기간 안에 청구하셔야 돼요. 10년 안에. 10년 안에. 아니 근데 정말 지독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소송을 했는데도 나는 가진 돈이 없다, 재산이 없다 이렇게 그래, 얘기하면 있어요, 꼭. 그러면 돈을 못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억울한 경우들이 발생해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 소송 진행하고 나서 집행이 안 될 때 이
집행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맞아. 이 사람 명의로 재산 하나도 없는데 진짜 판결문 있으면 이 판결문이 결국에는 실질적인 어떤 집행을 변제받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뭔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안타까운데 그런 경우에는 이 판결문 받아서 뭐 급여 통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최저 시급을 제외한 나머지 걸 아주 천천히 나누어서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든 판결문이 있으면 그래도 공식적인 집행 권한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도 이 소송을 통해서 이 판결문이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소장 딱 받으면은 그거 막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거나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전 처분 통해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딱 묶어두시고 소재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일단 갚으라 이렇게 내용 증명 같은 거 통해서 독촉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법률적인 절차 안에서 이 돌려받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도 다치지 않고 현명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소액이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면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같은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좀 간명하게 해결하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둘이 선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게 일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한참 걸리고 말이죠. 네. 법 동원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남들한테는 대박, 나한테는 야박한 당신. 와, 내 배우자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그래서 남편인가요? 네, 남편이라고 느껴져서 속상할 때가 있죠. 이런 경험들은 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뭐 저는 잘 없어요. 잘 없는데 그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 안 갚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속상하죠. 그 남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빴네. 왜 안 갚아줘? 이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는데 왜 돈을 빌려줘 그래? 맞아. 내가 진짜 잘못했나? 난 너무 억울한데. 그러니까 왜 잘못하고 왜 돈을 빌려줬냐고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른 사람 속상하죠. 편들 때 진짜 속상해요. 그리고 또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누가 그래? 내가 그래. 내 말은 잘 안 믿어. 안 그래서 들게. 그래. 다른 사람 누가 그랬다 그러면 그럴 때 아니 이 여자가 누구 말을 믿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그런데 아들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친구분 얘기하면 듣고. 그러니까 아니 살면서 근데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배우자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속상하다는 분들의 고민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무엇인지 수림 씨가 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은요. 당신 또 아파? 아유, 아픈 아내를 타박하는 남편입니다. 마음 아프네. 자,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전 10년 전부터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저릿저릿하더니 이제는 밤마다 아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삭신이야 이런 소리를 좀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저보고 아프단 소리 좀 그만해. 나보고 어쩌란 거야?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자꾸 아프단 소리 하니까 자기가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나 뭐래나. 제가 엄살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화낼 필요까지 있습니까? 저렇게 냉정한 남편이랑 평생을 같이 살았다는 게 서러울 정도입니다. 이거 저희 남편이 100번 잘못한 거 맞죠? 이 사연 마음이 아픕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말을 사실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저절로 아프니까 나와요. 저절로 나와. 튀어나온 건데 네. 나더러 어쩌란 거야 이러면서 그렇지, 오히려 그렇지. 타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서운하시겠죠. 근데 네. 남편은 이렇게 무심코 툭 던지는 말이 내가 이거를 못 고쳐주는 것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도 있어. 미안하고
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툭 던지는 말인데 상대방은 정말 서운하고 기분 나쁘죠. 맞아요, 맞아요.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님 이상해 오늘. 아니 아파 죽겠다는데 왜 성질을 내고 난리예요? 아.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픈 데다가 성질까지 내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눈물 찔끔 납니다. 근데 이런 부부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남편이 정말 내가 이걸 함께 아파해주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한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프다는 얘기 할 때마다 와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래. 내가 병원을 가래줘라 이렇게 막 성질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눈물도 나서 잠깐 고통을 잊는데요. 왜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무릎 통증을 잠깐 잊기도 한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은 그 이후에 심정적인 문제로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 관계는 관계대로 악화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성질을 내는 방법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자주 아프다 그러면 귀에 딱정이 앉을 정도로 그렇게 들으면 귀찮을 수도 있고 자꾸 들으면 지겹거든요. 저희 남편도 아 허리야 참 허리 아파 이랬다가 아 목도 아파 그다음에 아 머리가 아프다. 또 머리까지 아파. 그때는 머리가 아파 병원 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아 머리도 아파 이렇게 되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위로가 필요할 때 왜 남자들은 그렇게 자꾸 화를 내고 짜증낼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아쉬운 면이자 남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잘못해서 평생 그 삼시세끼 얻어먹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되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위로의 순간에 화가 나는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평소에 원래 화를 잘 내는 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느 때처럼 화를 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안타까운 마음과 화가 났을 때의 감정 표현이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화났을 땐 화난 걸로 표현하고 안타까울 땐 안타깝게 표현을 했는데 양쪽으로 다 물들여서 그냥 일단 표현을 못해서 그래. 이 표현의 서투름 때문에 생겨나는 상황도 있고 또 이제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또 남한테는 따뜻해요. 이런 게 참 다른 사람에게는 그 표현이 제대로 나오는데 네. 내 배우자 혹은 내 가족에게는 또 그렇게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남편이 표현이 서툴거나 혹은 잘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병원 가라 그래도 안 가는 아내들이 또 있기도 해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한 분 계세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희 어머니. 제가 그렇게 뭐 병원을 가라고 아프다고 하면 뭐 인터넷 뭐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 낫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아팠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았어. 맞아. 그럼 진짜 자식들 입장에서 막 속상해. 너무 답답해요 정말. 병원에 한번 다녀오시면 개운한데. 그러니까 안 가시죠. 가기까지가. 제가 남자 입장에서 잠깐만 또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 남편들이요. 네. 저도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저 아픈 걸 내가 해결해 줘야 되고 또 집안에 뭐 돈이 없으면 내가 그걸 해결해 있는데 그것부터 내가 생각하니까. 못하는 상황이 오면 화가 나는 거야. 아 나를 무능력하게 볼까 봐. 이게 스스로 아니 스스로에게 막 스스로 화가 막. 나요. 내가 왜 이것조차 해결하지 못하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두 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가 나를 잘 표현을 못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속마음- 그렇더라고. 속마음은 이게 아닌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탁 얘기를 해놓고 나도 아차 싶어요. 아 이거 어떡합니까? 상담 받아보실래요? 이호선 상담소 이렇게 예. 접수 좀 하시고 제가 일단. 볼 때는 그 전에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맺힌 게 좀 많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건 아마 이 두 가지가 딱 맞으실 거예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속마음을 정말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땐 이땐 속지칭을 사용하셔야 돼요. 속지칭. 아, 속지칭.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계의 회복과 나를 위로해주는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속상함을 좀 먼저 표현하셔야 돼요. 여기 아까 내 남편이 100번 잘못한 거 맞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또 모욕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이고요. 실제 우리가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고 또 상대방이 충분히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속상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굉장히 속상해. 근데 이걸 우리가 IMSG라고 불러요. 네. 자아전달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첫 번째가 속, 두 번째가 지예요. 지는 뭐냐면 그 표현 말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로의 표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막 화를 내니까 나 되게 속상한데 내가 아프다고 말할 땐 괜찮아? 이렇게 말해줘 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걸 딱 했다 그럴 땐 세 번째 칭찬이 들어가야죠. 감탄도 들어가야죠.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무릎이 한결 나은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마법이지? 이렇게 속지칭, 속상하다 말하고 그 말이 속상하다 말하고 지침, 새로운 방법을 알려줘서 지침을 말해주고 칭찬으로 칭찬한다. 기꺼이 강화해주는 요 세 가지가 속지칭 기억하신다면 남편도 그 방법을 배우게 되고 아내도 위로를 받으면서 사실상 관계도 돈독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면 실제 통증도 완화된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 남자들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니? 이거 정도 그래 좀 해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 이 솔루션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가죠. 네, 다음 사연은요. 좋은 게 있으면 남들에게 다 가져다주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분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요, 남한테 하나를 받으면 열을 돌려주는 성격이에요.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탄 주인분이 저희 집 충수를 대신 눌러주셨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남편이 장바구니에서 수박을 꺼내가지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분도 부담스러웠는지 당황하시던데 남편은 기어이 고맙다고 주더라고요. 남들이 주는 사소한 호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남편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두루마리 휴지를 사왔어요. 근데 남편이 고맙다면서 30만 원짜리 고급 양주를 주더라고요. 좋은 게 있으면 친구랑 나눠 먹어야 더 좋지 않냐는데 가만히 뒀다가는 남한테 돈까지 꿔줄 사람 같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남편 카드도 다 뺐고 월급 통장도 다 관리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또 사고를 쳤어요. 자기가 회사에 아끼는 후배가 있다는데 그 후배한테 저희 차를 헐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 사는 후배인데 집에 빚도 많고 사정이 딱해서 그랬다는데 그럼 저희는요? 저희도 갚아야 할 대출금이 산더미예요. 둘이 맞벌이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어쩌자고 남들한테 퍼주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남편 친구들이 저희 남편 보고 국가대표 호구라고 놀리던데 왜 그러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뭘 결정하기 전에 나한테 허락 맡아라. 미리 전화로 상의라도 해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로는 알았어. 다음부턴 그럴게 하고 돌아서서 또 그런다니까요. 저러다 못된 사람한테 사기라도 당할까봐 매일 노심초사해요. 자기 거 챙길 줄 모르고 다 퍼주는 저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이 하나를 있어요. 받으면 10배로 돌려주는 심성은 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참 착한데 아내 된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화병 생기죠. 오죽하면 친구들이 국가대표 호구라고 놀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인간 복지사들이 있어요. 전 저희 아버지 사연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뭐 성심 너무 좋고 이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 나머지 동네가 다 환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별명이 인간예수, 부처님 가운데 토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 좋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긍정성과 이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가족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맞아요. 가족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닌 것이 실제 지금 이제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아내가 카드도 관리한다 또 뭐 이런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구석에 이 많은 것들을 없는 것들을 꾸려내 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돕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거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저는 지금 30대라고 하셨죠. 지금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좀 살펴보죠. 예. 자, 그렇다면 하나를 받으면 10배로 퍼주는 남편. 사람들이 호구라고 놀려요. 라고 보내주신 사연에 대한 솔루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요. 네, 첫 번째 솔루션 이겁니다. 남편을 이용하는 착취자를 찾아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네. 우리가 아무리 인간복지사고 부처님 가운데 도막이고 인간예수처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도 아는 사람에게 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게 동네 사람이 되건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이건 대부분 관계 범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선에서 저 사람의 착한 심성을 알고 이렇게 금을 긋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착한 것을 곧 이 사람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내는 게 1번이라는 겁니다. 네. 보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앞서 사연에 뭐 차를 후배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통장이나 카드를 안 뺐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본인도 대출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배 불쌍하다고 차를 헐값에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통장 있었으면 다 줬겠어요. 답답하죠. 자기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데 그 자기 자신의 가족도 포함인 것 같아요. 가족을 더 챙겨야 될 텐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주고받는 방식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무작정 베푸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 내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연 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베푸는 사람,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giver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분들은 몇 가지 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 너무 좋아 주변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행 때문에 주변은 항상 밝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항상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서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착한 사람인 걸 알고 거기에서 인정 욕구도 충족을 해요. 근데 여러 연구들을 보면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베푸는 사람은 네. 이기적인 사람에 비해서 수입이 14% 정도는 적어요. 수입이 적고 또 한 가지는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2배가 높고요. 거기다가 실력과 영향력을 평가를 받는가 오히려 22%는 낮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자면 약간 안 된 사람, 뭐랄까 뭔가 자기 역량만큼 평가를 못 받는 사람일 수 있는데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보니까 이 베푸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최상부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어떤 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받는 피해도 상당 부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면 고마워서 답례를 뭔가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좀 원칙이 없는 선량함 같아요.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면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뭔가를 좀 이렇게 귤 몇 개, 사과 몇 개 갖다 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수박을 한 통 갖다 주고 아니 두루마리 화장지 가져오면 당연히 그 집들이니까 가져오잖아요. 양주 30만 원짜리 주고 네. 이건 너무 대책이 없으세요. 말이 안 너무 돼요. 과해요. 이게 이제 네. 이게 호인이 지나쳐서 네. 호인이라는 얘기 정도 들으면 좋은데 맞아. 호구라고 그러잖아요. 호구. 그러니까 호인하고 호구를 좀 구분해서 얘기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선량함에도 가시는 있어야 돼요. 가시는. 무작정 밋밋하고 미끄러지는 늘 괜찮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균형 감각 없고 특별히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말하는 선량함은 반드시 자신에게나 특별히 가족에게나 심지어 타인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호인과 호구는 어떻게 다른가? 몇 가지 지점이 좀 다른데요. 일단은 이제 호인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약하죠. 약한 사람이긴 한데 호인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호구는 마음만 약하지 절대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뭐든지 다 퍼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볼 때 마음만 약한 사람이 아니라 늘 볼 때마다 답답하고 고구마가 한 100개쯤 모르는 사람인데도 답답한 사람이 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고구마 100개, 답답해. 그래서 가장 이제
보편적이자 가장 큰 의미에서 호구의 핵심은 뭔가 자기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경계와 타인에 대한 경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나와 남의 경계 그리고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것 이게 어쩌면 남편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바로 중요한 착취자들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남편이 아무리 착해도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 이 사람은 조금 그런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악당인 겁니다. 먼저 이 사람들 추려내는 거, 알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뭔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 다가와서 딱 취하고 그다음에 그래, 딱 입당하는 빠져. 사람들, 에이. 모르는 사람들. 두 번째, 유달리 착취적인 사람들은 나로 시작하는 말, 나는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는 맞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대방의 성정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상황을 활용하는 사람들 있죠. 아우 선배가 나한테 좋게 해줬으니까 괜찮다 말했으니까 뭐 내가 갖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역시 착취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차량 그거 헐값에 넘겼다 그랬죠. 그 시세 알면서도 그냥 받은 후배 있죠? 그 사람은 맞아요. 착취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려내고 이게 왜 나쁜지, 이게 왜 착취적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니 나는 안 힘들어? 우리도 대철이 산더미라고 이건 남편에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왜 착취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 구별해내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할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솔루션 드렸고요. 두 번째 솔루션 가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남편에게 판단의 만트라를 제공하라. 만수르도 판단의 아니고 만트라. 만트라.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만트라라고 하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이게 네. 불교 쪽에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란 뜻이고 트라라고 하는 게 도구란 뜻이거든요. 네. 마음의 도구란 뜻이라서 내 마음의 평정심이 깨졌을 때 나의 평정심을 다시 유지하도록 하고 실제 나의 마음을 다시 복돋아서 내가 건강하고 새로운 행동과 마음을 늘 갖도록 하는 아주 정해진 음절이나 어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옛날 드라마 궁예에 나오는 드라마에 보면 김영철 씨가 왜 옴마니 밤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오 나의 연꽃 같은 보석이요 뭐 이런 뜻인데 실제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 마음을 다잡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남편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특별히 뭔가를 퍼줘야 되는 상황일 때 잠시 이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고 내 가족을 한 번쯤 돌보게끔 하는 이런 결심과 경계의 만트라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도덕적 판단이 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에요. 반드시 도덕적 판단을 통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도덕적 판단이 잘 되지 않는 남편이라면 요 만트라 정해진 몇 가지 문구를 통해서 자신과 가족과 심지어 타인까지 보호할 만한 일련의 단어들, 일련의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라는 말씀으로 제가 판단의 만트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아는 언니도 그 프로필 사진에 항상 그 캐세라세라 이거만 써놓거든요. 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 그냥 긍정적으로 살자.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도 그럼 만트라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 건데. 맞아. 그럼 이 사연 속에 남편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만트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거 암기하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무슨 생각? 무슨 생각? 내 가족은 장기적으로 굿 이렇게 세 가지. 무슨 생각? 내 가족은 장기적으로 굿 이렇게 세 가지요. 무슨 생각? 저렇게 요청하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 두 번째,
내 가족은 얘긴 내 가족은 그렇지. 어떠한가 맞아. 생각하게 하는 거. 세 번째,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저 사람에게도 저게 좋은 일일까? 이걸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감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할 때 이것마저도 좋은 행동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나는 어떻고 라고보다 훨씬 더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큰 사람에게는 먹히는 이야기가 될 거고, 이거를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입버릇처럼 자꾸자꾸 외워가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생각? 내 가족은 장기적으로 굿. 이거를 아내하고 남편이 수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농담 같죠? 특정 상황이 되면 이게 떠올라요. 참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돕겠다고 내 가족이나 그렇죠. 뭐 나까지도 힘든 곤란한 경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도 이 문장을 알았으면 차를 헐값에 친구한테 안 팔았지. 무슨 생각? 내 가족은 장기적으로 굿? 알겠습니다. 이게 저 가족들은 참 이게 답답한데 답답하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만 만나려고 그럴 거야. 그러면. 뭔가 퍼주니까. 네. 근데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걷어내야죠. 호인이 되되 호구가 호구는 되지는 거야. 맞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호선의 요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고 5월은 뭐 계절의 여왕이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네, 앞서 저희가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만큼은 부모님 꼭 안아드리면서 감사한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